Good afternoon. I think we are starting approximately on time. And I'm excited to welcome everyone here in this crowded classroom. Unfortunately, everyone here knows that it's not really a crowded classroom, but I think that we can be confident we're going to have an excellent session. The topic will be ecological research among Korea,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nd I think we can expect a mix of use of Korean and English. We might focus on the English, and I'm sorry for my bias there, but we should support or welcome some questions and discussion in Korean. Will be fine, and maybe even Spanish for this unique and challenging meeting. We have 4 excellent researchers, and I'm expecting terrific presentations. To fill our time, we'll have 30 minutes or approximately 30 minutes for each speaker, and we'll try to keep to the time. But we do hope that we have time for Q&A at the end of each presentation. I want to introduce our first speaker, Dr. Park In-gyu. He's from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and he's the executive director. So he's going to provide some important information about ongoing activities at the Institute. Welcome everyone, and thank you again for your participation.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생태원의 보존평가연구본부장 박인규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그리고 오늘 학회에 참여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립생태원에서 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 연구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통역이 진행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네.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통역 얘기를 듣지는 못해가지고요. 그래요. I was told that there would be a translator. It's okay, we are multilingual. 한국말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네. 그래요. 나는 이게 통역이 같이 진행이 되는 것도 알고서 하는데 그러면 그냥 제가 사실 영어가 좀 서툴러서 한국말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저희 국립생태원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전시시설 전경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전시시설은 기후변화에 따른 그 생태계가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구의 5대 기후, 즉 이제 열대와 온대, 그리고 지중해, 사막, 극지대를 생물상을 재현을 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시설이고요. 지금까지 연간 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매년 방문을 해서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저희 생태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태원은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한 연구와 또 생태 문화를 확산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현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고, 이러한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서 생태계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강화하고 또 멸종위기종 보전과 생태계 보건, 또 자연기반 신선한 육성, 또 생태 빅데이터 구축, 생태계의 보전과 안전을 위한 국가 정책을 수반하고 생태계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태원이 이러한 연구를 수행을 하기 위한 조직은 크게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보존평가 연구본부를 포함해서 3개의 연구본부, 또 8개의 연구실, 그리고 26개의 연구팀과 약 280여 명의 연구 인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역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생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 사업은 이제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한 국가의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데 연구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태계의 원리를 이해하고 생물의 기적을 규명하는 연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생태계 보존 방안을 찾아가는 연구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을 복원하고 증식해서 자연의 서식지로 복귀시키기 위한 연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연구 사업을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국 자연환경 조사입니다. 자연환경 조사는 전국에 분포하는 야생 생물의 서식 실태와 변화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전국토를 5개의 권역으로 나눠 5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항목은 생물 분류군별로 분포 현황과 서식지 변화 상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지도로 제작하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그렇게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고, 사실 이 자연환경 조사 결과는 자연환경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국 무인도서에 대한 생태계 정밀 조사입니다. 저희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약 3,300여 개의 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300여 개의 섬이 무인도서이고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 생태계가 유지가 되어 있고 또 조류 서식지로서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왼쪽 아래에 그 사진은 전 세계 약 100여 마리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뿔제비 갈매기 사진이고요. 여기 이제 저희 서해 그 연안에 무인도에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발견돼서 현재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또 서식지 보존을 위한 방안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지역의 생물상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일도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전국 자연환경 조사가 사실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 중심으로 일정한 시기에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 전문가나 또 환경단체 또 지역 주민들을 자연환경 조사에 참여시켜서 상시 관찰을 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과학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외딴 지역에 출현하는 생물충을 찾아내고 또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그 생태계 보존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LMO에 관한 사항인데요. 아시다시피 LMO는 국제 협약에 따라서 그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해서 국가 간 이동을 현재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교역량이 증가를 하면서 매년 자연 생태계로 유출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LMO는 자연종과 교잡을 통해서 자연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우리 생태원에서는 자연 생태계 내 LMO를 검출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 LMO의 환경 우회성 평가와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외래종에 관한 부분입니다.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침입 외래종은 자국의 고유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엄격한 관리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침입 외래종으로 인해 생태계 교란과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은 유입되기 전 단계와 유입된 이후의 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입되기 전에는 그 IUCN에서 지정한 악성 침입 외래종이라든가 이미 해외에서 피해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생물종들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을 하고 생태계 우회성 평가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안전이 확인된 생물종만을 수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이미 유입된 외래종에 대해서 특히 생태계 위협을 주거나 또 교란을 일으키는 그런 생물종에 대해서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하여서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또 확산 방지를 위한 퇴치 사업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성 외래종이 비의도적으로 그렇게 유입되는 사례는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 아래 사진이 세계 그 100대 해충 중에 하나로 알려진 남미산 붉은 불개미가 최근 저희 나라 항만 주변에서 발견되어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의 추운 겨울을 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곤충과 같은 고등생물은 반드시 생존 방법을 찾아낼 가능성이 있고 또 기후변화로 한국의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외래 생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그 분포 현황을 조사를 하고 또 정밀 모니터링과 또 우회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습지 보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습지는 생태계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화, 도시화, 또 매립과 개간 등으로 습지가 많이 사라졌고 기후변화로 또 중요한 습지가 사라질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생태원에서는 습지 연구와 보존을 전담하는 습지연구센터를 둬 습지를 조사,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약 2,500개소의 습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며 이들 습지에 대해서는 국가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 필요성이 높은 중요 습지에 대해서는 국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습지 보존을 위한 노력은 일찍부터 국제적으로 많은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 결과로 1971년에 람사르 협약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총 23개의 람사르 습지가 지정이 되어 있고, 저희 생태원에서는 이 람사르 습지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람사르 습지와 람사르 습지 또 배후도시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생태원에서 습지 생태계 기초조사와 정밀조사를 실시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습지 보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화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국립생태원에는 멸종위종 보건 연구를 전담하기 위한 조직으로 우리 중남부 지방에 해당되는 경북 영양에 약 100만 평 부지 규모의 멸종위종 보건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멸종위종 보건 중단기 로드맵을 마련을 하고, 그에 따라서 단계적인 보건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와 협력해서 한국에서는 이미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 호랑이를 복원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 생태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연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 생태 연구입니다.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연구뿐만이 아니라 오래도록 관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미 중남미 여러 국가에서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국도 국제네트워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3개의 연구 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각각은 각 생태계의 특성에 맞게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 그 부분이 저희 주로 산악지형으로 북부 지역에 해당되는 강원도 전봉산의 산악 생태계를 관찰하는 지소로서 삼각 타워를 두고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부분이 농업이 비교적 발달한 중남부 지방에 위치한 지리산에 인위적으로 빗물의 양이라든가 또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인공 조절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 이제 아열대 기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아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제주도 한라산에 선의 그 생태계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생태 지수를 두어서 비교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사실 지난해에도 그 매미나방이라는 곤충 대발생이 발생이 돼서 사회적으로 좀 심각한 문제가 됐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 기후변화가 사실 생태계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변온동물인 곤충은 기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또 생태계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생물 대발생은 미학적 가치도 손상되는 등 정서적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생태원에서는 대발생 곤충을 관찰하고 미래에 벌어질 대발생을
예측하고 또 방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그런 연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태계 서비스는 자연이 사람에게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이제 생태계로부터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되지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저 숨을 쉬듯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최근에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에 발맞춰 생태계 서비스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사항이 우리나라 국내법에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생태원에서는 생태계 서비스가 사람에게 주는 혜택, 즉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조사, 평가하고 또 생태계 서비스를 증진하고 보존하기 위한 전략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저희 생태계 단절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 또 산업과 인류도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에 도로망이 건설되어 있고 도로 포장률은 2019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93.5%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도로 건설은 사진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생태계 단절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생태원에서는 생태계 단절을 최소화하고 또 생태축을 연결하기 위한 그런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생태계 단절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높은 도로 포장률은 물류 수송에 매우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또 생태계 단절과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로드킬과 같은 동물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로드킬로 사망을 하고 있는 생물이 약 한 2만 건 정도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히 로드킬은 생물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차량의 파손이라든가 또 운전자한테 안전도 위협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희 생태원에서는 굿로드라고 하는 핸드폰 앱을 통신사하고 협업으로 개발하여 배포하고 로드킬 다발 지점에 정보를 제공해서 로드킬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생태축 연결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구는 이제 자체가 끊임없이 물질들이 순환하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의 지구 시스템 내 순환의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산속의 샘물부터 강바다에 이르는 하천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하천의 끝단의 갯벌 등이 언제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수생태계 내 먹이사슬은 이런 영양물질의 순환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기 위한 그런 연구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인수공통 감염병이 생태계 파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런 것이 더 자주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생태원에서는 이런 야생동물의 질병에 관한 연구도 강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등굴에 서식하는 박쥐류 같은 경우는 곤충의 개체군 조절자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또 약 200종 정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박쥐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생태계와 사람 간 질병의 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박쥐뿐만이 아니고 사람한테 이 질병을 전파하는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한국 생태계에서 기후변화 영향이 가장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고산 생태계입니다. 고산성 침하수인에 대한 연구를 러시아와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 전략을 마련하는 그런 연구를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연구실 내에서 분자 생물학적 연구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공생 세균에 의한 병균 퇴치 등도 연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평가를 해본 부분인데요. 우리 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처하게 될 위험성의 순위를 이렇게 평가를 해본 부분입니다. 그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1단계로 2020년에 기후변화에 따른 한국 생태계의 위험성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금년에는 이것을 영문으로 그렇게 제작해서 앞으로 배포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 모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사람이 활용하고 있는 모든 기술이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모방하는 그런 기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생물은 어떤 모든 것보다도 가장 효율적으로 그렇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생물의 특성을 이용하여 공학적으로 풀지 못하는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도토리 거위벌레는 도토리에 알을 낳고 가지를 잘라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 가지를 자르는 입의 구조를 모방해서 입구면을 절단하지 않고 대배 공간을 확보하는 기계 장치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파란색은 자연계에서 흔히 보이지만 전기적으로는 구현이 매우 어려운 색 중의 하나입니다. 이들 새의 깃털 구조를 모방해서 패널 등 초저전력 디스플레이 개발을 위한 시도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슬라이드가 조금 틀리네요. 최신 버전을 다운받지 않으신 것 같아요. 최신 버전이. 그래요? 예.
주문을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옛날 버전 보내드리고 최신 버전 보내드렸는데 두 버전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만요. 네, 여기 슬라이드에는 현재 안 보이는데 저희 그 생태원에서 그 모든 생태 정보를 그렇게 수집해서 그것을 우리 연구진들이나 국민들한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정보 관리 시스템을 현재 개발을 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애플 그 정보 시스템의 이름은 저희가 에코뱅크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데, 그 에코뱅크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일반 핸드폰 앱으로도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그렇게 들어가서 활용을 할 수 있고, 저희가 그 수행을 하고 있는 자연환경 조사라든가 연구 사업이라든가 이런 정보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동남아 국가들하고 그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데, 동남아 국가들의 그 생태 정보도 그 속에다가 일부는 지금 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정보를 좀 더 넓혀서 세계 모든 생태 정보를 그렇게 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이 에코뱅크가 다 완성이 되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시스템이 이제 완성이 되면은 전 세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많이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또 생태원에서는 국제 연구 협력 사업으로 각국의 연구기관과 또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서 생태계 보존을 위한 공동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슬라이드가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달라서 네, 이상으로 이제 저희 그 생태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 사업들을 조금 제가 이 영어를 못해가지고 그 한국말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그런 이제 우리 생태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연구뿐만이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연구 노력과 수집된 정보들을 현명하게 활용을 한다면 우리 지구의 생태계를 잘 보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생태계를 연구하시는 분이나 뿐만이 아니고 사실상은 이 환경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일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만 그런 이 보존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 생태계 보존을 위한 그런 협력이 잘 추진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resentation. Because our time is slightly out of kilter now, is there someone with a brief question? Anyone with a brief question? If not, then I'd like to take the privilege to say thank you again for this introduction to what is a somewhat new institute. I'm not sure if I can call it brand new. I've been lucky to visit NIE 3 times now, and I'm learning more about their mission, and I'm completely confident that their mission will become more important over time. So thank you. And we can have more questions at the end. Next speaker, Dr. Jong Gil-san.
he represents also ecological research. And his topic today, how ecology shaped the human life. Panama Canal case study. Okay, I'll turn it over to you. Have this presentation in Korean. It would be Yeah. fine. Okay. We might give you a question in English. I think I can accept those questions. Okay.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거는 저기 카메라가 아, 때문에. 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파나마 운하가 이제 개통이 되면서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파나마를 2번을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쪽 파나마 운하 지역이 좀 인상이 깊었고, 그래서 제가 앞뒤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좀 찾고 그다음에 오늘 좀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먼저 이 대항해 시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대항해 시대에 이제 크게 이제 두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는 스페인이 되겠고요, 하나는 이제 포르투갈이 되겠죠. 그래서 스페인의 경우에는 이제 이태리의 이 탐험가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쪽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그쪽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요. 반면에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바스코 다가마가 이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인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의 항로를 개척했죠. 그러면서 이 두 나라가 이제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경쟁하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각 지역에서 이제 서로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서로 이득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제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두 나라가 교황에게 중재를 요청합니다. 자, 이거 여러 나라에서 이런 서로 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교황이 중재를 해달라 해서 중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쪽 아메리카 쪽은 스페인, 여러분들이 가서 뭐 물질을 찾아오든지 알아서 하시고, 나머지 아시아 쪽은 포르투갈에서 가서 뭐 재화라든가 여러 가지 뭐 물자들을 찾아와라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계가 나눠져 버립니다.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근데 방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쪽 아시아 쪽에는 이미 문명이 많이 발달해 있어가지고 그 물자들을 굉장히 잘 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향신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 반면에 이 아메리카 대륙은 생각했던 것보다 또 나오는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스페인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된 거죠. 포르투갈은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아시아로부터 싣고 오는데, 반면에 이 스페인은 별로 가져오는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을 벌이냐면 마젤란을 통해 가지고, 자, 지구는 둥글다고 하니 이쪽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돌아서 가고 하면 결국은 아시아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마젤란의 탐험대가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쪽 남아메리카를 돌아서 이 남극의 이 극한 환경을 지나가지고 마닐라까지 갑니다. 필리핀까지 가요. 필리핀까지 가서 결국은 이제 이 마젤란은 거기서 이 원주민과 필리핀 원주민과 전투를 하다가 사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배 한 척만 남아서 3년 만에 다시 스페인까지 돌아옵니다. 결국 이제 지구를 한 바퀴 완전히 도는 거예요. 전 인류 최초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증명한 사람이 바로 마젤란이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스페인은 이쪽 항로를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 쪽으로 가지 않고, 즉 이제 포르투갈이 가진 그 땅을 지나지 않고도 아시아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 남극을 돌아서 가야 된다는 거.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춥고 또 파도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항로였던 거죠. 그래서 개척하게 된 게 다음 이런 항로입니다. 자, 이 중남미에 있는 아카풀코하고 베라크루즈, 이 두 항구를 개발해요. 그래서 처음에 마닐라로부터 아카풀코까지 배로 와요. 그 다음에 육로를 통해서 베라크루즈까지 운반합니다. 그 다음에 베라크루즈에서 다시 스페인까지 운반하는 아주 힘든 경로를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물자를 유럽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자, 그것도 이제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자, 좋아. 이쪽을 돌아가지 않고
남미를 돌아가지 않고 이쪽을 직접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 이제 운하를 뚫는 것이죠. 그런데 1600년대만 해도 운하를 뚫는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현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바로 누가 실현하느냐? 자, 프랑스의 그 외교가이자 사업가인 페르디난드 르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아프리카와 이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있는 수에즈 운하를 뚫어요. 수에즈 운하를 뚫으면서 국민적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돼요. 자,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뭐 어떤 걸 하냐? 수에즈 운하에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은 1869년에 개통을 했어요. 그리고 길이가 무려 여긴 잘 안 보이는데 193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약 10년 정도 걸렸어요. 이미 이집트 시대 때부터 거기 운하가 있었는데 현대적인 운하를 뚫는 것이 바로 이 페르디난드 르세스가 만든 수에즈 운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쪽 이 아프리카를 돌아가는 것보다 무려 8,900km라는 이 거리를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물류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유럽과 동아시아를 연결했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1956년에 이쪽 그 운하의 어떤 이 운행권을 이집트로 이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프랑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죠. 그 르세스는 그 다음에 다른 상상을 해요. 자, 나는 수에즈 운하를 뚫었어. 그 다음은 어디를 해볼까? 남은 곳은 하나죠. 그래야지 태평양하고 대서양을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한번 뚫어보겠어. 해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해서 드디어 1880년에 여러 투자자들을 모아가지고 야심차게 이쪽 여기 이제 지금 현재 파나마 운하가 뚫린 지역 리오그란데 강에서 첫 삽을 떠요. 물론 페르디난드 르세스의 딸이 기념비적으로 첫 삽을 뜨는 행사에 갑니다. 자, 떴어요. 그리고서 이제 공사를 시작했죠. 자, 그런데 이 파나마 운하는 어떻게 되냐면, 자, 태평양하고 이 대서양을 연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려 아까 수에즈 운하 약 8,900km를 단축을 했는데 이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는 남미를 돌아가는 항로를 줄임으로써 즉 15,000km나 줄이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그런 운하가 되죠. 그리고 그 길이는 수에즈 운하의 반도 안 돼요. 굉장히 짧은 거죠. 그래서 페르디난드 르세스는 굉장히 만만하게 봅니다. 이 공사를. 자, 나는 아프리카에서 10년 만에 193km를 뚫었어. 자, 이거 82km밖에 안 되니까 이건 간단히 뚫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이 미션 임파서블 제가 좀 잠깐 흉내내 봤지만 결국 미션 임파서블 성공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임파서블한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페르디난드 르세스는 실패를 하게 되죠. 자, 왜 실패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무려 건설 기간은 무려 34년이나 걸렸어요. 게다가 8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인구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 8만 명 중에 약 80%는 최소한 한 번은 아팠어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무려 22,000명 또는 3만 명 이상이 이 인구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아주 인류 최대 난공사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한번 알아볼게요. 자, 도대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저렇게 오랜 시간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이 철도는 뚫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철로 주변을 해가지고 이 인부들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멘트라고 하죠. 시멘트라든가 이런 장비들을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집들을 쭉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쪽 그 열대 지역에 사는 곤충, 특히 이제 사육성 곤충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됐어요. 특히 이제 이 흰개미들은 목재들을 엄청나게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이제 그 나무로 친 집들이 견디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요건 이제 아미엔트라는 개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실은 살지 않습니다. 남미에 가시면은 볼 수 있는 그런 개미인데 집을 짓지도 않아요. 이 밀린 숲을 방랑하는 그런 개미 종류입니다. 얘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공격성이 강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물자들을 뜯어먹거나 엄청나게 손실이 많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고안을 해내요. 뭐냐면은, 자, 여기다가 이렇게 나무를 집을 짓고 여기다 이렇게 대를 세우고 그 밑에다가 물을 이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흰개미라든가 개미들이 못 오게 딱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흰개미라든가 개미들은 접근을 못 해요. 자, 그래서 문제가 풀린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문제가 풀렸느냐? 아니죠. 이제부터 진짜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뭐냐면은 바로 이제 모기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모기는 잘 알다시피 물에다가 알을 낳죠. 그다음에 그 당시만 해도 1880년대만 해도 잘 몰랐던 사실이에요. 모기가 전염병 옮긴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얘들이 전염병 옮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거의 잘 몰랐어요. 그리고 항열병이라는 이 풍토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항열병이라는 병은 이 건설 초기에 1880년에 시작된 건설 초기에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항열병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려 이제 공식적으로는 5,607명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2,000 또는 3만 명 이상이 항열병 또는 말라리아에 의해서 죽었다고 들어요. 자, 즉 3분의 1, 특히 이제 약 아까 80%는 최소한 한 번 아팠고 그리고 항상 약 3분의 1의 인부들은 아픈 상태로 거기서 일을 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거였죠. 자, 그러면 항열병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보면 항열병은 사실은 아프리카의 풍토병입니다. 아프리카의 풍토병인데 아프리카에서 이런 어떤 교역을 통해서 이 남미로 들어오게 돼요. 근데 여기에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사실은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이 이 미국 쪽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온 병이에요. 가지고 들어와서 원래 신대륙에 없던 항열병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원래 살던 아메리카 원주민의 경우에는 항열병에 대한 저항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 인부로서 가치도 없는 거죠. 그러니 노예가 사실은 그 아프리카에서 많이 오고 남미 쪽에서 많이 북미로 안 올라간 이유가 이건 중에 하나예요. 남미에서 오는 흑인 때문에 흑인은 옐로우 피버에 저항성이 있고 남미 사람들은 옐로우 피버에 저항성이 없기 때문에 노예로서 가치가 별로 없었던 거죠. 자,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퍼져서 유럽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황열병으로 죽게 돼요. 자,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르세스는 1889년에 파산해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파나마에 공사를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물론 그 회계상의 문제도 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는 자연과 생태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르세스는 이쪽에 보면은 스웨즈 운하가 있었던 사막 지역하고는 완전히 생태가 달라요. 혹시 남미에 가보셨으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빽빽한 밀림에 비가 1년에 8개월을 와요. 그런데 르세스는 건기에 딱 한 번 가봤어요. 날씨 좋네. 공사하면 되겠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된 거죠. 다음에 여기 이런 어떤 이 산맥이 또 있어요. 산맥을 뚫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난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죠. 나중에 이제 미국이 들어오면서 럭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이걸 뚫어내기로 하죠. 자, 게다가 여러 가지 독충들 이런 것들이 우글우글한 전구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가 결국은 전염 질환에 대한 그런 아니면 전염 질환을 옮기는 어떤 모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다는 거죠. 결국은 공사는 중단이 되고 맙니다. 자, 이런 그림이에요. 자, 보면은 아주 큰 인류 대역사 중에 하나죠. 이랬어요. 근데 결국은 이런 어떤 대역사가 어떻게 무너지냐. 이 곤충 하나 때문에 무너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인 거죠. 어떤 그 질병 생태라든가 생태학적인 어떤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남미에 있는 동물들은 어떻게 됐느냐? 아프리카에는 사실은 얘들이 아프리카 원숭이가 이 보균체예요. 그래서 사람과 어떤 이 영장 프라이메이트 종류에서 웰로우 피버의 사이클이 돌죠. 근데 중남미에는 없던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
황열병이 동물 내에서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몇 차례 창궐해요. 그래서 동물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죠. 심지어는 이 하울러 몽키라는 종이 있어요. 그 소리가 굉장히 큰 종이죠. 이 성대가 엄청나게 발달한 종이죠. 얘들이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뭐 잘 아시겠지만 얘들이 심지어 지역적으로 멸종하는 정도로 옐로우 피버는 사람 이외에 생명체, 특히 이제 영장류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미국이 이제 등장하죠. 물론 저 앞에 계신 분이 미국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미국은 미국 팽창주의 때문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중남미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루셉스가 파산한 이후에 운하 개발권을 4천만 달러에 그 프랑스로부터 구입을 합니다. 구입하고 그 당시에 그 파나마 지역은 콜롬비아 땅이었어요. 콜롬비아라는 나라였죠. 콜롬비아에게 자 우리가 이 땅을 이 운하에서부터 10마일이겠죠. 16km 양쪽 운하 양쪽에 16km를 199년 동안 임대를 하는데 일시불로 1,000만 달러를 주고 매년 25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돈 주고 식민지를 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콜롬비아 정부는 거부를 합니다. 아, 나는 싫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했더니 이미 이게 미국의 작전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 콜롬비아 내에 파나마 분리주의자가 있었어요. 파나마 분리주의자를 인스티게이션 합니다. 자, 이제 슬슬 이제 부채질하는 거죠. 부채질해서 독립선언을 합니다. 독립선언 한 6일 만에 미국은 파나마라는 나라를 승인을 해요. 승인하고 자기네가 세운 나라 정부와 협상을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파나마 운하를 미국에서 운행할 수 있는 운항권을 획득해 버립니다. 아주 우스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1904년에 미국이 운하를 뚫기 시작해요. 자, 두 가지였어요. 미국에서 운하를 뚫을 때 아주 중요한 결정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 모기가 문제야. 나머지 문제가 안 돼. 모기 박멸해요. 그래서 물을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시 지역이라든가 습지 지역을 다 묻어버립니다. 모기가 발생 못하게. 그리고 또 하나, 이쪽 원래는 프랑스는 이 큐레브라라는 하는 그 산맥을 뚫으려고 했어요. 뚫으려고 했는데 저건 도저히 안 돼. 물론 1년 동안 시도를 했어요. 했는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공사야. 그래서 이런 도크 시스템이라고 불렀나요? 락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락 시스템, 즉 물을 채우고 끌어올리고 물을 채워서 다시 배를 끌어올리고 물을 채우고 다시 끌어올려서 반대편으로 보내는, 즉 태평양부터 이 대서양까지 이런 락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러면서 파나마 운하가 성공적으로 개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아주 독점적으로 그리고 항구적인 그쪽에 그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쉽진 않았죠. 결국 이제 그 파나마 내에서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한 어떤 저항운동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1999년에 이 운행권을 미국은 파나마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뭐 이제 여기까지가 그 대략 생태학이 어떻게 파나마 운하의 건설과 인류의 어떤 그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참고로 황열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황열병은 제가 알기로는 황열병 백신이 인류 최초의 바이러스 백신이에요. 자, 이거는 이 파나마 운하와 상관이 없이 이쪽 스페인하고 미국하고 전쟁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미군들이 황열병 때문에 죽어나갑니다. 이 중남미로 내려와서 전투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결국은 미국 정부에서는 일종의 우리나라 치면 이제 육군 병원 정도 되겠죠? 육군 병원에서 자, 황열병에 대해서 연구를 해라라고 지시가 내립니다. 그래서 월터 리드가 이 사람인데 월터 리드가 황열병 연구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 쿠바 의사가 1880년대 자, 저런 질병들은 모기가 매개할 거다라고 하는 가설을 내세웁니다.
그 가설을 테스트하기 시작하죠. 테스트해서 결국은 이 황열병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는지 이런 황열병이 전파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 사이에 그 제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I don't know, Dr. Owen, how do you pronounce this? Laser or Because it's a family name, it's difficult for me to know. uh-huh. Lazier. Lazier. Okay. Anyway, Dr. Jesse Lazier, 레이지어 의사가 아주 굉장히 좀 도전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몸에 황열병 걸린 모기한테 자기 피를 수혈을 해요. 결국 이제 황열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죽어요. 결국은 죽죠. 하지만 황열병이 어떻게 사람 몸에 들어오는지를 자기 몸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건 거짓말이라 하더라고요. 우연히 감염돼서 죽었답니다. 일부러 감염한 건 아니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것이 밝혀진 첫 번째 바이러스고요. 휴먼 바이러스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바이러스성 질환들이 많이 이제 발견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막스 타일러가 황열병에 걸려요. 이 사람도 황열병에 걸립니다. 다행히 이 사람은 이제 살아남죠. 살아남아서 그 면역 체계를 갖추고 이후에 이 막스 타일러 팀이 옐로우 피버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노벨상을 타게 되죠. 그래서 이건 이제 옐로우 피버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가 아마 여기까지가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제 파나마, 그 다음에 옐로우 피버에 대한 얘기였고요. 참고로 옐로우 피버는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빨리 아마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Thank you for an excellent talk on a very interesting topic. We will welcome questions from our audience here today. Any question? We might mention that users are welcome to use the chat function to ask a question. That's another way of discussing or sharing ideas. Any comment or question? In my view, a very interesting. Maybe my explanation was perfect. That should be the reason. Your work is an excellent example for the situation we're in today on the importance of ecological research, biological, somewhat related to biodiversity, and can connect to public health. Very important. We must move on to the third talk for today. Professor Chia Se Wong is going to join us, and he's going to talk about his work. I communicated with him very briefly by email. His research background is in entomology, ecology and insect ecology, and especially moths and butterflies research. And if you do a search on the internet or using ResearchGate, you will find some recent, very interesting papers from he and his colleagues. So Dr. Chia Se Wong, New Era of Biological Diversity in Latin America under the Nagoya Protocol. And welcome. Well,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Owen. Well, can you see my presentation? Yes. Okay, so I'll start my talk. But actually, most of the speakers and also the attendee in this session can speak Korean, except Professor Owen. So I would like to talk in Korean. Yeah. So I'll start. Well, of course, the speakers, they talk about the importance of ecology, and of course this ecology can play very important role in information of the society. But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is new treaty, where I don't know, many of you heard about the Nagoya Protocol. So this is a kind of, maybe we call the branch of the Convention of Biological Diversity, but I think this is very important for
for future in Latin America. So that's why I got this topic, and I'll talk this the importance and the background of Nagoya Protocol in Korean. Okay, I'll start. 네, 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 최세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은요. 이 실제 나고야 의정서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실제 나고야 의정서가 그 남미 국가들에서, 특히 남미 국가와 사실 우리나라하고는 거리상으로라든지 또는 뭐 생태학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지금 현재 화장품 회사라든지 제약 회사들이 남미의 여러 국가들하고 사실은 분쟁에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에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이 나고야 의정서에 의해서 이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그 남미 학회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남미 학회에 계시는 분들이 미래에 우리 남미에 있는 여러 국가들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어떤 이런 무역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교류에 있어서 이러한 정책들이 그 국제적인 법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제 그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이 토픽에서 지금 이 세션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저야 뭐 남미에 갔던 경험은 뭐 브라질에 있는 가장 큰 도시 상파울루하고 코스타리카에 갔던 경험밖에 없습니다만은, 실제 이 에콰도르에서의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정글에서의 모습이라든지, 앞서 우리 오행 교수님께서 소개하셨던 것처럼 저는 코스타리카에 가서 이 나비하고 나방의 연구를 위해서 방문을 했고요. 거기에서 찍었던 애벌레들의 사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코스타리카의 한 지역, 여기는 이 구아나카스테 지역에서 했던 지역들에서 채집됐던 굉장히 일부분의 나방들의 애벌레들의 모습입니다만은, 이 구아나카스테 지역에서 발견되는 종들이 나비하고 나방들만 10,000여 종이 넘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의 웬만한 종들보다 훨씬 더 많은 종들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조그마한 지역에 분포해 있고, 거기 이러한 노력들이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그러한 그 나고야 의정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실제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사실은 이 정의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실제 이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 대한, 얼마나 생물들이 다양하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표현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물 다양성 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즘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전자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실제 유전자 다양성들, 다시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우리 사람의 염색체이지만은, 이 유전자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 실제 농산물 같은 경우에 여러 다양한 품종들을 볼 수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유전자 다양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다시 내려오면 두 번째로 보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장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종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얼마나 많은 어떤 한 지역 안에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다시 돌아서 세 번째 단계가 생태계 다양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여러 지역 안에 한 국가 안도 되고, 또는 지역도 되고, 또는 남미 전체로도 볼 수 있겠지만, 남미 전체의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식지 형태, 고산도 있고요, 사막 지역도 있고, 또는 사막 외에도 다양한 강이라든지 또는
이 뭐 정글도 있고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모든 것들 그래서 생태계의 다양성들도 종 다양성의 하나의 범주로 이 인식이 되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지구상에 있는 많은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들, 사는 서식지들 또는 그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보존하는 것들이 바로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단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남미 국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미 국가는 특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마존 유역을 둔 평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여기 지금 실제적으로 이 막대 그래프로 나 있던 것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생물 다양성하고 그다음에 서식지들의 다양성들이 얼마만큼 풍부한가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실제적으로 이 선이 나와 있는 모습들은 그것들이 가지고 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얼마만큼 풍부하고 있는가 그래서 세계 순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남미 국가들 중에서도 사실 여기 벨리즈라든지 또는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나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브라질이라든지 콜롬비아, 멕시코 같은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실제 여기 이 나라들에서 발견되는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이런 모든 생물들을 포함했을 때 전 지구상에서 약 30% 정도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실제 이 나라 면적들도 물론 큽니다만은 이 나라들이 전체 지구상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전체 생물 종 수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전 세계에서 3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생물 다양성의 보고라고도 알려져 있는 것들이고요. 실제 이러한 생물 다양성의 보고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사회에 어떠한 장점을 줄 수 있는가,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이 생물 다양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생물 다양성에 관련되는 경제학자라든지 또는 사회 문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더 이런 그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앞서 우리 첫 연자께서도 생물 다양성 그래서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쉽게 말하면 생물 다양성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아까 말씀 보셨던 것처럼 유전자라든지 또는 각각의 생물 종이라든지 또는 생물 종이 살고 있는 서식지가 결국 사람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이 숫자적으로 특히 경제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바로 생태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먹는 음식들에서 생선 종류라든지 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구를 쓰기 위한 목재라든지 다양한 실제적으로 수분 매개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꿀이라든지 왁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공급 기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태계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능들 우리 주변에 있는 생물들이 또는 생태계가 또 유전자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 눈에 보이는 혜택들은 바로 이런 공급 기능입니다. 이런 공급 기능 위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남미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남미 국가를 여행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남미 국가에 가서 생태 관광을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서의 여러 가지의 실제적으로 그 자연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것들 하는 것들 그래서 실제 이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다라고 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문화적인 기능들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주는 문화적인 기능 또는 여러분들이 요즘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에서 애완동물들을 키우는 것처럼 동물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든지 또는 친밀감을 갖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동물들로부터 하는 또는 식물을 키움으로써 얻을 수 있는 문화적인 혜택들 그래서 컬처럴 혜택들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눈에는 사실은 단순하게 보이는 단순한 물이라든지 흙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지구의 어떤 여러 가지 물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공기의 순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조절하는 조절 기능들이라든지
또는 우리 지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지하는 그런 기능들이 결국은 생태계 서비스의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되고 그러한 것들을 실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이게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는가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서 이 생태계 서비스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 결국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생태계라고 하는 것들이 생태계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들을 얻게 되고 그런 생태계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생태계를 잘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를 보존하게 되면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생태계의 자연적인 기능들이 결국 우리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생태계와 사회가 이 생태계 서비스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들이 자연으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얻지만은 그러한 자연의 혜택들을 계속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우리도 생태계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생태계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서 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특히 지금 아마존 유역전, 특히 브라질 지역의 뭐 세하도라든지 또는 이 브라질 지역에서의 아마존 전체적인 유역 주변에서의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남미 학교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 산불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이런 산불이 일어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벌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상업적으로 벌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브라질 지역에서 다른 작물들을 키우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나무들이 잘라져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뭐 1988년 이후에 급격하게 나무 숲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코로나 인데믹인 상황에서도 이런 생태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이 아마존 지역의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숲이 파괴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예전 자료입니다. 2009년에 실제적으로 여기 왼쪽 편에 있는 것들은 돌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곳의 경우는 숲이 보존되어 있는 상태고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는 숲을 벌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클리어 커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클리어 커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여기에 살고 있던 많은 생물들이 서식지가 사라지게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생물종들이 이제 멸종하게 되는 경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전에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기 때문에 리우회의라고도 하고요. 실제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벤션 온 바이올로지컬 다이버시티에서 CBD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 생물 다양성들이라고 하는 것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들을 결국은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어떤 최고의 목표로 둘 수 있겠죠. 사람들을 위해서 과연 이 지구의 생명체들,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유지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공동으로 사실은 여기에 이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물 다양성 협약 첫 번째로는 뭐 생물 다양성을 잘 보존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생물 다양성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 이용하는 것들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인간들은 어떤 이런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실제 앞서 제가 그 유전자 다양성 말씀드렸을 때 파프리카들의 여러 변종 품종들의 사진 보여준 것처럼 이 생물 다양성의 유전적인 다양성들을 이용하게 됐을 때 특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뭐 제약회사나 또는 화장품 회사가 남미 국가라든지 동남아시아 국가와 분쟁을 겪는 그 사례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한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여기 공정하고 동등한 이익을 배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그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 가장 크게 지금 받아들여주고 있는 것들이 바로 유전자 다양, 어떤 생물 다양성을 통해서 얻었던 이익들을 그 어떻게 하면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나라들과 그것을 이용해서 개발해서 이용하는 나라들이 이익을 발생했을 때 어떻게 서로 공유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번째 목적을 통해서 결국은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게 결국은 나고야 의정서라고 하는 나고야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겨나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나고야 의정서는 우리가 ABS 의정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ABS의 경우에는 여기 약자가요, Access and Benefit Sharing입니다. 그래서 유전 자원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는 Benefit Sharing입니다. 유전자를 제공하는 나라와 그 유전자들이 제공받은 것을 통해서 이익을 개발한 나라들이 서로 이익을 어떻게 하면 공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ABS라고도 하고요, 나고야 의정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나고야 의정서가 2010년에 처음 나고야에서 이 지금 아까 그 1992년에 있었던 생물 다양성 협약에 대한 세 번째 이익 공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하면서 나고야에서부터 시작했고요. 실제 우리나라의 평창에서 2014년에 이 의제가 발생이 돼서 나고야 정서를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이 그 각 나라들이 사인을 할 수 있도록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나고야 의정서에 가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고야 의정서의 간단한 이야기를 보시면 실제적으로 나고야 의정서하고 남미 국가들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관련이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첫 번째로는 남미 국가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익의 공유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주로 이익의 공유에서 지금까지 생물 자원들을 개발하고 이익이 발생됐던 것들을 공유할 때 제일 많이 소외된 사람들이 온주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온주민은 해당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통 지식이라고 하는 건 있지만요. 이 나고야 의정서에서는 이 온주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온주민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남미 국가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남미 국가들에서는 굉장히 많은 온주민들이 이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온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지식들 그래서 그러한 전통 지식을 통해서 약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우리 피부 뭐 여러 가지 화장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거기에서 발생했던 이익들을 그 온주민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 전통적으로 이 온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통해서 인류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도움에서 얻어지는 이익들을 온주민에게 돌려주고 현재 지금 남미 국가의 온주민들이 가장 큰 이 문제가 바로 가난인데 그 가난들을 어떻게 조금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해결책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결국 온주민들이 삶이 또 좋아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런 사람들이 생물 다양성을 자기 주변에 있는 생물 다양성을 좀 더 보존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여기 PIC라고 하는 방법하고 뭐 MAT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PIC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자원을 이용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페루에서 나오는 어떤 특정한 식물에서 자원을 이용할 때 그 페루에 있는 식물을 가지고 있는 온주민들에게 허락을 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게 PIC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MAT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면 내가 거기 이익을 거기에 그 자원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자원들을 개발한 다음에 이익을 받았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이익을 그 온주민에게 돌려주겠다, 또 나라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 MAT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세싱입니다. 그래서 이 PIC와 MAT 방법을 통해서 이익을 원자료를 제공하는 사람과 그걸 개발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들. 특히 예전에는 생물 다양성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나고야 의정서에서는 온주민들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전통 지식들 그런 전통 지식들도 이 실제적으로 활용이 됐을 경우에 그러한 자원도 우리가 인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나고야 의정서에 가입을 한 상태고요. 현재 129개국이 나고야 의정서에 가입을 되어 있습니다. 이 주로 지금 남아메리카 국가에는 7개 국가인데요. 실제 여기 카리브 지역의 경우에는 총 지금 6개 전체적으로 9개 국가네요. 남미 국가에서는 남미나 카리브해에 이제는 9개 국가에서 총 그래서 이 전체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16개 국가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16개의 국가들이 되어 있지만은 앞서 봤던 것처럼 브라질이라든지 굉장히 큰 국가들의 경우에는 아직
이 의정서에 가입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이 전체 16개 국가들이 여기 지금 라틴 아메리카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요. 각각의 나라들에 대해서 이 지금 실제 가입되어 있던 나라들이 실제 나고야 의정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은 도대체 무엇이고 거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최근 논문이 있어서 거기 논문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과테말라 지역의 경우에 과테말라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구의 생물 다양성에서 거의 70% 정도 어마어마하게 다른 나라들과 함께 굉장히 많은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우리 뭐 생물학에서는 고유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고유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만 발견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종들을 고유종이라고 하는데 이런 고유종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고야 의정서에서 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온주민입니다. 여기 이 과테말라 지역의 경우도 실제적으로 21개의 그 각각의 자기 스스로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그 그룹이 약 21개 그룹 정도 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요. 그런데 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원주민들의 경우에 실제 원주민들의 79%가 극빈 가난에 포함되고 그 중에 40%는 극빈층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남미 국가에서 원주민들에서의 이러한 이 경제적인 가난도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과테말라 지역의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종들도 굉장히 많지만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은 남미 국가들이 제가 앞으로 말씀을 드릴 남미 국가들이 거의 공통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부패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나고야 의정서라고 하는 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까 PIC라든지 MAT라고 하는 그 두 개의 프로세싱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런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이 부패가 있을 경우라든지 정치적으로 불안정했을 경우에 그 이익을 공유할 때, 이익을 쉐어링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과테말라 지역에서는 굉장히 가난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하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남미국가 전체적으로 이 마약과 관련되는 드럭 카피탈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전체적인 공통점입니다. 과테말라 지역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 지역의 경우도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약 544종의 포유류 종류들, 우리나라 최근에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주범이 박쥐들이는데 박쥐들도 포유류입니다. 우리나라는 약 20종 이상의 박쥐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멕시코의 경우는 약 544종의 포유류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식물 종만 하더라도 23,000종이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척추동물들이 앞서 이야기했던 고유종이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실제 그 전체 그 멕시코 국민의 약 10% 정도가 약 거기 전체 10%에 해당하는 이 각각의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원주민 그룹들이 약 86개 정도로 우리가 이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이 멕시코 지역의 경우에도 장점은 굉장히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그 생물 다양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여기도 과테말라와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마약 거래와 관련되는 것들이 굉장히 불안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난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우리 이런 나고야 의정서와 관련되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파나마의 경우도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고 식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여기에서는 온주민 그룹들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파나마의 경우에는. 근데 전체 생물 다양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생물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는 그래서 잠재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자원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실제 여기의 경우에는 약간 다른 나라들하고 다른 문제가 뭐냐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이익을 자원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는 자원을 제공하는 나라들 사이에서 어떤 이 협정이 있을 때 그 협상에 대한 그래서 여기 이 파나마 국가에서는 여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실제적으로 나라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해서 지역 주민들과 정부 간의 사이에서의 굉장히 이런 불신도가 너무 높아서 이런 나고야 의정서를 계속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위협 요인이다라고 하는 게 파나마가 가지고 있는 가장 지금 현재 위협 요인이라고 이 저자들은 이야기하고요. 이 페루의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원주민들의 경우에 전체 인구의 약 26 내지 30%가 원주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주민들이 결국은 약 65개 정도의 다양한 이 그룹으로 구성되고 실제적으로 이 65개 민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의 경우는 약 16개로 나눠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페루의 지역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결국은 이 강점이라고 하면은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강점인데 단점의 경우는 실제적으로 실제 이 문제의 경우에는 페루 국가는 현재 지금 나고야 의정서에 가입이 되는데 페루 주변 국가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가입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페루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인근 나라들은 이 가입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거래들이 훨씬 많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들이 페루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실제적으로 여기도 뭐 실제 이러한 그 약간의 불법적인 거래뿐만 아니라 이런 부패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페루의 문제점인데 페루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들이 여기 보시면은 페루의 하나의 사례를 들면은 생물 해적이라고 합니다. 생물 해적질, 뭐 바이오파이러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결국은 지금 나고야 의정서에 의하면은 우리나라라든지 다른 많은 선진국들이라든지 뭐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서 화장품이라든지 또 의약품을 개발할 때 그 원재료를 제공해 준 나라들에게 로열티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 로열티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로열티를 제공하지 않고 물건을 파는 경우를 바이오파이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페루에서 이 바이오파이러시 건하고 관련돼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들이 이 마카라고 하는 식물의 열매를 이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의 경우가 지금 이 페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나라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국가들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가 36건이 됐었고요. 요 상그레 데 그라노라고 하는 것들의 경우는 약 30건, 그다음에 사차인치라고 하는 것들이 약 7건.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이런 식물이라든지 동물에서 기원했던 원재료들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무단으로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제품화해서 팔아서 결국 문제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아마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이 마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열매를 이용해 가지고 마카의 열매를 이용해서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뭐 여러 가지 건강 보조제 역할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좋다 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 제품들로 가공이 되고 팔려 나가는 것들인데 주로 이러한 가공을 해서 실제적으로 페루에서 지금 가장 페루의 온산지입니다. 페루에 있는 지역이고 페루에서만 주로 많이 발생됐고 그래서 페루가 이거에 대한 온산지이기 때문에 여기 이런 마카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었을 경우에 반드시 페루에게 로열티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걸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분쟁이 심했던 게 이 마카와 관련됐던 근데 실제 이 마카의 효용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알려서 실제적으로 이 페루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된 경우들이 처음에는 뭐 2001년도에는 뭐 100만 달러 정도였던 것들이 2010년에는 약 600만 달러 정도로 늘어났다. 그래서 거의 10년 사이에 거의 6배 가까이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는 이런 식물 재료가 돼서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또 이 사차인치 오일이라고 하는 것도 이 식물을 통해서 이 오메가3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유럽 국가들로 많이 수출이 되는 유럽 국가에서 많이 제품화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결국은 실제 페루라든지 에콰도르라든지 콜롬비아에서 나오는 그러한 식물인데 그러한 식물들에 대한 제품들을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앞서 봤던 것처럼 약 7건 정도가 지금 국제 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체 통칭해서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국제적으로 이런 나고야 의정서에 의해서 이 PIC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해서
이 법적으로 간 문제 것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지금 현재 이 국제적인 분쟁에 많이 관여되어 있는 곳이 인디아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약 220건이 다른 나라들 선진국이라든지 유럽, 일본, 아시아 국가들하고 걸려 있는 것들인데 뭐 파나마의 경우는 19건, 그다음에 멕시코에서는 8건, 그다음에 도미니카의 공화국에서는 22건. 그래서 실제 페루의 경우도 지금 5건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각각의 이 국제적으로 이러한 그 나고야 의정서에 의해서 이 영향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실제 우리가 남미 국가들에 대한 어떤 그 이 교류를 특히 생물과 관련되는 어떤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반드시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앞서 이야기했던 건 브라질은 실제적으로 나고야 의정서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브라질에 있는 특정한 물건을 이용해서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는 가입돼 있고 브라질의 경우는 가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생깁니다. 우리나라 국내법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들하고 교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나고야 의정서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나고야 의정서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반드시 거기에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벌금이 굉장히 센 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미래에 결국은 남미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물 자원들에 대한 보존, 또 남미 국가의 원주민들의 생활 향상 이런 것들을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Professor Chia, for interesting and exciting presentation. And I think most of us in this room learned a new term in English today from you, biopiracy. Yes. So I appreciate that, and we all appreciate that. Thank you very much. We thank you. We have time for a brief question. Yes. Anyone with a short question? Or, good. Yes. Well, I have a question about like reforestation. Yes. what if we delay until after all presentations Okay. today? Our next presentation is from Dr. Chia Han-soo. He's from the Ecological Culture Contents Research Association. And his topic for us today is a very unique one, ecology-oriented culture reflected in Korean old paintings. Thank you and welcome. 반갑습니다. 저는 아티스트는 아니고요. 생태학을 전공하는데 어려서부터 이 그림에 관심이 있어서 보다 보니까 이런 주제를 갖고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이거 좀 한국에 살면서 한국화의 옛날 고화를 관심 있어 하는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사람도 드문 것 같은데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면은 좀 더 저 새로운 세상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신문이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씨를 쓰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만은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고 지금과 거꾸로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림을 그렇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화를 그렇게 보시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동양화는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한 1.5m에서 2m 정도 거리를 두고 전체적인 모습을 딱 보고 그 다음에 동양화의 특징은 또 하나 한국화의 특징은 여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백을 굉장히 많이 두게 되는데 여백을 두는 이유는 뭐 여백의 미라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한 개를 자세히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m에서 2m 정도를 떨어져서 이렇게 본 다음에 하나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거 제비나비라고
그냥 척 보면 알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디테일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제비나비를 진짜 야외에서 보면 멀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날개가 찢어져 있는데 그런 날개의 찢어진 모습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이거는 이제 송화 맹호돌에서 소나무 밑에 이 호랑이가 있는 모습인데 원래 이 호랑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단어고요. 요즘 범이 내려온다라는 노래가 있듯이 범이라고 조선범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여기 한문으로 호랑이 호자에다가 승냥이 낭자를 써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좀 격화시키는 일본에는 호랑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격화시키는 그런 용어로 썼는데 그것이 지금 정식 용어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호랑이를 지금 보시면은 이게 어미 같나요? 새끼 같나요? 털이 좀 새끼 같아요. 새끼 같은데 이게 몇 살이냐를 이 소나무에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소나무를 약간 호랑이가 긁은 자국을 넣어가지고 호랑이가 이렇게 자기 영역을 표시할 정도면은 4살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4살이라는 것도 이렇게 표현해놓고 지금 거의 김홍도 이 작가 김홍도 작가의 그림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는데 세미라의 대가고 그림을 어떻게 그 생태적인 것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관찰을 해서 그림을 그린 사람으로서 김홍도 작가의 그림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민화라고 해가지고 김홍도는 아시다시피 그 왕실에서 고용한 화가였었고 그 뒤에 일반인들 화가들은 이렇게 호랑이를 마치 요즘 보면 만화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건 민화라고 해서 그 까치와 호랑이 해서 서로의 그 복을 주는 그런 그림으로서 많이 그리는 그림입니다. 이건 이제 고려 시대인데 고려 시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거의 2000년 전의 그림인데요. 요거 밑에는 호랑이고 호랑이는 아주 그 사냥꾼들이 고려인들이 고구려인이죠. 고구려인들이 호랑이마저 용맹스럽게 잡는다는 이런 그 표현을 이렇게 놓고 요거는 노루인데 우리나라는 고라니하고 노루하고 그 사슴 종류가 두 종류가 제일 그 개체수가 많은데요. 고라니는 그 누린내가 나서 사람들이 먹질 않았습니다. 노루는 노루 잡은 막대기까지 삶아 먹는 정도로 해가지고 굉장히 맛이 좋은 고기에서 사냥감으로 굉장히 좋은 사냥감이죠. 그래서 그때 고구려 시대 때부터 잡아서 그런지 육지에서 노루 보기가 조금 힘들 정도고 우리 사람들이 안 먹는 고라니만 많은데 요것만 보시면은 이게 노루인지 고라니인지 알게 돼 있습니다. 노루와 고라니는 어떻게 표현하냐? 뭐가 다르죠? 네, 엉덩이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노루의 엉덩이 색깔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시대에도 이렇게 디테일한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요거는 그 강구대 암각한데 바위에 새겨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는 신석기 시대 그림입니다. 신석기 시대에 이렇게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그냥 장난삼아 그린 것이 아니고 거의 울산 지역에서 나오는 자기네의 생활과 자기네 먹을 것, 동물 그래서 그냥 백과사전식으로 그 바위에다 이렇게 새겨놨어요. 근데 이런 게 디테일한 면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게 있는데 여기서 가장 디테일한 것은 요 고래입니다. 고래가 여기서 11종이 나오는데 저도 우리나라의 고래가 몇 종이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안각하에서만 11종이 나오고 현재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저 남방 쪽에 그런 고래까지 그려놨습니다. 그럼 그때는 그런 고래들도 울산까지 올라왔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만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귀신고래, 그 다음에 혹등고래, 그 다음에 북방긴수염고래, 그 다음에 향유고래, 그 다음에 범고래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종이 나왔죠. 여기서 6종이 더 그려져 있어요. 요거는 한꺼번에 그린 그림만 보고 돼 있는데, 또 이거 신기한 게 우리 물고기를 그리면은 수족관에서 보는 옆모습을 그리거든요. 근데 얘는 이상하게 밑에서 본 모습이나 위에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과연 어떻게 봤을까? 그것도 신기한 거죠. 요즘 같으면 드론을 띄워서 봤을 텐데 옛날에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지고 어떻게 고래 위에서 혹은 고래 아래에서 수영에 들어가서 고래 밑바닥을 보고 이렇게 그렸을까? 이는 저 학계에 논란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남계우라고 해서 1800년대 사람인데 나비만 중점적으로 그렸습니다. 나비만 중점적으로 해서 어떤 그림에는 나비를 150마리를 그렸는데 나비가 하늘을 펄펄 날아다니는 나비를 어떻게 관찰해서 그렸을까? 1800년대에 포충망이 있어서 나비를 다 포충망으로 잡아서 그렸을까? 참 신기한 일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 나비를 한국에서 제일 먼저 연구하신 석주명 선생이 계시는데 석주명 선생이 남하백의 그림 속에서 총 37종의 암수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나비를 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도감식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지금 처음 보시는 분도 많겠지만은 일본의 이런 비슷한 그림인데 일본의 그림은 일본의 국보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생태적인 그림을 이렇게 평가를 안 하고 있죠. 이건 아까 울산 안각화, 강구대 안각화에서 보이는 그림입니다. 호랑이, 그 다음에 이게 신석기 시대 때 그리는 거죠. 이게 이제 그때는 멧돼지였겠죠. 이 멧돼지. 그 다음에 사슴, 그 다음에 양, 이런 것들 해서 다 그러는데 여기서 제일 신기한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물. 신석기 시대도 그물로 고기를 잡았던 이런. 과연 신석기 시대 때 그물을 만들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 얘기죠. 이거는 어느 날이라고 해서 바닷가에 있으니까 어부겠죠. 어부들이 동네 사람들 모여서 생선을 구워 먹고 있는데 요 위에 있는 새, 이 위에 있는 새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나요? 여기를 보고 있어요. 여기 잡아놓은 생선이 있을 것 같아요.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잡아놓은 물고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얘네들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민물감마오지라는 새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하얀 백로를 그렸는데 이거는 특이하게 물가에서 이렇게 나무 위에 앉아서 온몸이 까만 그런 민물감마오지를 그려놓고 이 민물감마오지는 생선을 잡아서 놓은 거를 노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모여서 술 한잔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게 말 타신 분이 이제 양반이고 요 마부가 있어요. 마부가 말하고 강변을 가다가 요 새를 만납니다. 요 새를 만났는데 요 새는 꾀꼬리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꾀꼬리인데 슬쩍슬쩍 붓으로 그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꾀꼬리 체형을 가졌어요. 근데 여기 이거는 디테일이 이 꾀꼬리에서 디테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요 두 분의 다리 길이에서 디테일이 나옵니다. 양반은 보기에 다리가 짧게 그려져 있고 여기 마부는 다리가 길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다리 긴 사람들을 보면은 집에 앉아서 공부 안 하고 밖에 나와서 춤이나 추고 노래나 부른다 해가지고 이 다리 긴 사람들을 되게 멸시했던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반대가 돼가지고 다리가 길어서 롱다리 숏다리 하듯이 그런 일인데 그런 디테일도 여기에 양반과 하인의 그런 다리 길이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개성 상인이 이 파티하는 그런 장면인데 요거는 굉장히 큰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그림의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탁자 위에 꽃병이 있고 꽃이 꽂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잔치를 할 때 산이 많은데 산에 가서 꽃 꽂고 오면 되는데 산에 있는 꽃을 절대 꺾지를 않습니다. 종이로 만든 꽃을 쓰는데 요 뒤에 그림을 보시면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뭐 상여놀이나 할 때. 그 다음에 요거는 점집이죠. 이런데 다 종이로 만든 꽃을 꺾었어요. 그래서 종이 지자 꽃화자 지화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지화자라는 말도 이런 말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 생활을 야생에서 꺾지 않는 그런 한민족의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동물권이 주장되고 있고 몇 년 전만 해도 개고기를 먹네 안 먹네 그런데 개고기를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국 사람이 100% 개고기를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옛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도 마찬가지여서 이런 개인데 우리나라 개를 생각하면은 뭐 진돗개나 풍산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우리와 굉장히 친숙한 그런 이 믹스견들이 있었죠. 요즘하고는 좀 개가 모양이 틀리지만은 이런 개 그림도 많이 보이는 거 보면은 개들과 굉장히 친분 관계를 갖고 반려견, 친구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김몽도의 글이 보시면은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노는데 개가 와서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골적인 이런 풍경이지 어떤 뭐 개를 잡아 죽인다거나 먹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없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지만 고양이도 자기 반려동물로서 생각을 해서 이런 고양이들이 장난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십장생도라고 해서 십장생이라는 것은 오래 사는 그 물건, 생물의 10가지죠. 십장생을 해서 어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것들이 중국에서 넘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이 십장생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아주 고구려 시대, 고려 시대에도 이런 문화가 있는 걸 보면은 이거는 한국에서 만든 그런 그 상징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에게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생물의 보호에 큰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우리 흥부전 얘기를 들으면서 제비는 복을 갖다 주는 새고 제비를 잡아 죽이면은 벌을 받는다라고 해서 제비는 집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막 처마 밑에서 똥 싸고 그래도 안 잡아 죽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의미를 부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장생이라는 것은 전 자연에다가 다 돌, 해, 뭐 이런 물에다가도 다 장수의 의미를 부여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해치면 자기가 감당할 것이라고 몸소 어렸을 때부터 느끼고 살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십장생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러기인데 기러기는 부부의 금수를 상징하죠. 그래서 기러기도 뭐 사냥감으로는 외국에서는 최고로 치는데 이 기러기는 한국에서는 잘 안 잡아먹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그 결혼식 때 이 목각 기러기를 깎아서婚礼상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평생 이것을 간직을 하죠. 그래서 이런 기러기는 부부의 일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잡아 죽이지 않았고 근데 이게 이제 좀 변해가지고 지금 요게 원앙이로 이게 변해가고 있는데 그건 이제 잘못된 거고 원래 이 암수가 이렇게 색깔이 같은 것을 우리가 기러기라고 하고 원앙이는 암수 색깔이 다르죠. 그러니까 새가 또 재밌는 게 까치같이 기러기같이 암수 색깔이 같으면은 그 교대로 알을 품어요. 공동 육아를 하는데 원앙이 같이 너무 화려해 버리면 원앙이는 자기 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수컷을 너무 화려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원앙이로 바뀐 거는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옛날부터는 암수가 똑같은 그런 기러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꽁은 암꽁의 경우는 이것도 수꽁은 너무 꼬리도 길고 화려하기 때문에 알을 안 푸는데 암꽁의 경우는 알을 한번 품으면은 산불이 나도 자기가 구워 죽어도 이게 알을 계속 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섬에서는 꽁 종류가 번식하는 그 시기에 불이 나가지고 암꽁이 다 타 죽고 수꽁만 살다가 멸종이 됐다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꽁털을 물어가는. 그래서 꽁은 이 모성애를 상징하죠. 그래서 뭐 사냥감으로 많이 쓰지만은 그런 모성애를 상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보호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매미입니다. 매미 참 많이 그렸는데 매미를 이렇게 거꾸로 서 생각하면은 이렇게 옛날 선비들이 쓰는 관이 있어요. 그 모자. 그 모자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요거는 4가지 혹은 5가지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미 그림이 상당히 많이 보니까 요 모자 비슷하다고 그래서 학자 공부해야 된다라는 의미고, 그다음에 얘네가 이슬만 먹고 살기 때문에 아주 청렴하다. 근데 실제로는 이슬만 먹고 살지는 않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네는 벌레들은 보통 집을 지는데 얘네는 곤충에도 집을 안 지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청렴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여름에 실컷 물다가 서리가 내릴 때쯤에 한순간에 매미 소리가 없어져요. 그러고 보면 죽음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그 어떤 믿음의 상징으로 매미를 여겨왔습니다. 이제 이걸 짧게나마 이걸 마치겠는데, 저는 이제 그 생물의 멸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굉장히 멸종이 심각하고 위험한 시기인데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근데 멸종이 되면은 우리 인간도 함께 멸종이 될 텐데, 이 멸종은 확실합니다. 인류의 멸종까지. 그러나 멸종까지 가는 시간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이게 점점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for a very interesting presentation. We do have time for questions. Before we completely finish, which is coming soon, we can open up the floor for questions in person here in Beingyeongguan or using the chat function. We've had a diverse range of topics this afternoon, including some beautiful paintings. Can I now? Now is your opportunity. Okay, so I have a question about. Speak loudly, please. Should I turn on my mic or? Sure, then it's okay, I think. Okay. So we know that, is it Halloween? What's going on? 좀 울려. Can I now? Should be better now. Okay, so we know that deforestation is a rising global issue, right? So far, but I was wondering if there was certain legislation or like to punish illegal logging or something about protecting the wilderness, because I kind of looked up for like Nagoya Protocol or Paris Agreement, but I couldn't find anything about like forest deforestation or something. Specifically about penalties. Yeah. May I ask Professor Chad to Yeah, give a short response?
Yeah, I think that the logging, I mean, illegal logging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The first part is like a company or government oriented. So that's kind of legal. So there is no punishment. And the other one is kind of private logging, illegal logging. So where I think that there, as far as I know, there is no kind of where penalty for illegal. I mean, of course, there should be some penalties, but I don't know exactly how much they should pay. But there should be, I mean, because this is illegal and very hidden, so it's very hardly to noticed by government. But actually, the problem, actually, I show the picture, the graph of the Brazilian the deforestation. That's the government kind of sponsored the logging. So that's the kind of legal thing. So there's no punishment for that. So that's the problem because nowadays the government wanted to cut trees for making to new kind of infrastructures, like changing rainforms for different industries. So that's the kind of problem for rest of the earth actually. I can offer limited insight. I know in some countries, illegal logging is prosecuted, but I don't know the details of that. If you have a proper or legal license to do some logging, then you should not be penalized. But if your license was obtained illegally or you have no license, you might run into trouble in some countries. In fact, that's probably going to be a growing issue in the future, I think. Professor, sorry, we are running out of time. Yes, yeah. But it's satisfying to have a short question and discussion after. Then I'd like to thank all the presenters for today for a truly excellent session.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wherever you are. Okay, let's close this session. And it was a very satisfying session, and I hope for all.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